머리 좀 다듬었습니다. 머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밀어줘야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카락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자, 오늘은 이 책 저번에 읽었어 표시했었던 부분 이어서 읽어볼게요. 91쪽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일기 이런 거 쓰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안 쓰는 이유가 시간을 내지 않았고, 피곤했고, 쓰기 귀찮았고, 내면의 감정과 마주하려면 에너지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싶어서 바쁘다, 피곤하다는 변명 뒤에 숨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맞아요. 에너지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기만하며 스스로 자신을 홀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 채널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하는 것에 대한 습관화가 안 돼 있었고, 청소에 대한 기억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항상 이제 제가 지내는 공간을 방치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도 거의 집안을 돌보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 2달 전인가 제가 루틴 인증하는 모임에 가입해가지고 매일매일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있는 이 공간이랑 밥 먹는 곳, 침실 등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그 전보다는 깨끗해졌고, 그래서 누가 갑자기 찾아와도 엄청 부끄럽지는 않을 만큼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런 굉장히 더러운 상황에서 깨끗한 상황으로 오는 게 정말 어렵지만, 일단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유지하는 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버릇을 잘 들이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해서 버릇을 잘 들이면은 인생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이 수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설거지 거리도, 전에는 설거지를 너무 안 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설거지를 너무 안 해서 그 그릇에 곰팡이가, 그냥 물에 담가 놓으니까 물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곰팡이가 다 생기고 이런 정도였는데, 한번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려고 하는 편이고, 또 부엌 식탁이 정말, 제가 살면서 부엌 식탁이 깨끗하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식탁을 좀 청소를 하고 나서 그동안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는지를 비교군적으로, 대조적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식탁이 굉장히 웬만한 걸 다 치워가지고 식탁에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전에는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항상 책상으로 가져와서 먹고, 자는 곳 근처에서 밥을 먹고 이랬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식탁을 한번 쫙 치워놓고 나니까 되게 유지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쌀에 벌레가 다 먹어서 쌀을 관리하는 법도 몰라요. 쌀을 관리하는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어서 쌀을 그냥 상온에다가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집에 벌레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 제 기억 속 집이라는 공간은 항상 벌레가 많았기 때문에, 곱등이, 바퀴벌레, 개미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집에 벌레가 많이 생겨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를 하고 몇 달이 지나니까 진짜 벽면에 벌레들이 이제 거의 까맣게 뒤덮일 수준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게 뭐지 하다가 쌀 포대를 봤는데
쌀 포대에 이제 쌀벌레들이 그렇게 한번 10kg짜리 쌀이랑 20kg짜리 쌀을 그렇게 다 벌레를 먹히고 나니까 이제는 쌀을 사면은 무조건 김치냉장고. 그래서 이제는 쌀벌레가 전혀 집에 없고, 전에는 또 쓰레기 관리 같은 걸 잘 못해서 여름에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 관리 잘 못하면 날파리가 미친 듯이 증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묶어놓고 동염해놓고 하니까 날파리도 물론 있긴 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날파리가 있긴 한데 막 폭발적으로 날파리가 있진 않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안 좋은 선택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질이 낮은 그런 환경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이제 설거지를 좀 더 잘하게 되고 식탁을 청소하게 되고 쌀을 사자마자 바로 김치냉장고에 넣게 되고 쓰레기들을 다 동염해서 보관하게 되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왜 이 청소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만 결국 이 감정의 세상에서도 저는 두려움이나 공포, 분노, 억울함, 수치심, 뭐 원망, 뭐 이런 감정들을 되게 지배적으로 많이 느끼면서 사는 편인데,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런 감정들을 계속해서 느껴요. 그 어떤 실체가 밖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뭔가를 수정해서 된다기보다 이 감정의 세상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 떨지만 어떤 사람은 의연하게 대처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물리적인 상황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아무런 바깥에서 그 누구도 나를 뭐 엄청 학대하거나 지금 막 정말 경제적으로 제가 너무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닌데 객관적인 고통이 부재해도 항상 내면에서 저는 공포와 두려움, 분노, 원망 이런 걸 계속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감정의 세상의 문제거든요. 이건 물리적으로 뭘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책을 읽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청소라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돼지우리 같이 더러웠거든요. 항상 쓰레기장 같았고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수가 없는 엄청 더러운 환경에서 저는 자랐어가지고 청소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과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금의 현재 어느 정도 사람 살만한 이런 공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그 고리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애초에 습관이 잘 들으면 너무 다행인데 그래서 지금도 항상 무서워요. 언제 그때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결국 기본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기본값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저에게는 기본값이 뭐예요? 돼지우리 같이 더러운 집, 시끄럽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폭력, 이런 것이 저에게는 기본값이에요. 전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설령 현재 제가 지금 잠시 임시적으로 공간을 청소하고 해도 항상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하지만 반대로 항상 깨끗한 집에서 살았어요. 항상 다정한 사람들과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잠시 잠깐 임시로 누군가가 날 학대하고 뭔가 고통스럽게 해도 그거는 나에겐 특별한 이벤트일 뿐이에요. 특별한 사건. 다시 나는 그 기본값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저에게는 그 기본값이라는 세상이 너무 공포스럽고 피곤했기 때문에 항상 사는 게 두려워요. 언제든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언제든지 나는 그때 그 돼지우리 같은 집을 이 현실에서 또 내가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가족들이 맺었던 병리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내가 또 현실에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저는 항상 내재되어 있어서 사는 게 항상 두려워요. 불안하고 언제든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막 즐겁고 해도 결국은 또 항상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나의 기본 감정 값으로 돌아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즐거움이 유지가 안 돼요.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이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주의 무한성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개체를 느끼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개체만이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이죠.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나는 우리가 감정을 맛보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나만의 것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부르려면은 우리가 긍정의 부정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제가 살면서 긍정적인 느낌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순간보다는 아주 절대적으로 더 많은 순간들에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과 분노만 느꼈기 때문에 제 감정을 소중하게 느끼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 8, 90%는 즐겁고 한 10%, 20%만 고통스러웠으면 저도 뭐 모르겠는데,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즐거움도 모두 나만의 감정입니다. 근데 그럼 균형 있게 느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많지 않았고 분노와 슬픔이 훨씬 많았어가지고 감정이라는 걸 환영할 수가 없었어요. 감정이 감옥같이 느껴졌어요. 감옥. 벗어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짜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되고 싶은지 솔직하고 뚜렷하게 결정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솔직한 감정을 마음속 깊이 봉인한 채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이득만 따지며 가식적인 소원을 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그린 가식적인 세계를 이루어줄 겁니다. 솔직하지 않아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일그러진 소원을 꿈꾸면 그 일그러진 현실을 이뤄줍니다. 지금의 현실은 당신이 소원했던 미래를 120% 들어준 결과이다. 나는 절대로 이런 현실을 바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짜 감정과 툭 터놓고 마주한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설정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건 수도 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당신이 어떤 현실을 원하는지 자신과 똑바로 마주하며 느낀 솔직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막 인기 많고 예쁘고 돈 많은 막 그런 식으로 소원을 빌었던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런 걸 원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또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는 예술을 하면서 살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또 요 며칠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걸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갖는 데 들이는 수고로움을 내가 정말 감수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네.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당신만이 느끼는 단 하나뿐인 것이고 억누르려 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럭저럭 만족한다고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근데 또 막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쁜 일에 대해서도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아라라고 하잖아요. 좀 잘 모르겠네. 나는 이런 낡아 빠진 집이 어울리는 걸까?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허름한 집이 좋다는 거잖아. 그 순간 지금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근사하고 넓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죠. 쉽고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밤새도록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놓인 현실을 직시하고 비참하며 한심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이것이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현실임을 받아들였기에 진짜로 원하는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싫어졌다. 근데 또 영상을 하다 보면은 뭔가가 싫어서 도망가는 거는
그리고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목표가 난 저게 싫어에 꽂혀 있어서 저길 가고 싶은 이유도 여기가 싫어서 저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라서, 가난한 게 싫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낳거든요. 언제 다시 가난해질 수 있다는. 아까 제가 말한 잠깐 긍정적인 즐거움을 느껴도 결국 나의 감정 기본값으로 돌아갈 거가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현실에 절망해야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숨어있던 진짜 소망이 올라옵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도대체, 그 이상이라는 게, 그 소망이라는 게. 정말 남들처럼 직장 구해서 결혼을 하면 나는 좋을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그렇게 매일매일 어떤 예술적인 걸 하면서 사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걸까? 지금으로선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 어떤 커리큘럼 따라서 매일 가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서 뭔가 정해진 어떤 걸 수행하고 그거에 대가로 돈을 받는 걸 했었는데 하면서 엄청 불행했거든요. 왜냐면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이 외부에 누군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야만 그들이 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조가 저를 엄청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입해도 사람들이랑 너무 가까워지고 교류하는 거가 전 되게 스트레스 받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개입하는 것도, 그리고 부모님과 뭔가 마주치거나 대화할 일이 있을 때도 그냥 빨리 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뭔가 막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는 게 제가 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막 예술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원하나라고 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시간도 굉장히 많고 돈도 있고 미술 도구들이나 뭐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원하면 하루 종일 제가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인프라가 다 있어요. 근데 안 한다니까?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말 춤 하나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춰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출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제가 노래를 부를 때도 그냥 가볍게 좀 대하고, 그림을 그릴 때도 가볍게 춤을 추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분명 내가 입으로는 매일 예술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내가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하루 종일의 시간이 주어져도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고 방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술을 안 해요. 그럼 정말 그게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잖아. 그쵸?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꿈에 대가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대가족, 되게 행복한 대가족 안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또 그걸 바라는 건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와서 제가 대가족을 가지려면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게. 그럼 그게 정말 내가 바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뭘 바라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막 다들 그러잖아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그럼 사람들이 보통 돈 많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한 100억 정도 생기면 돈 많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솔직히 누가 지금 당장 저한테 100억을 갖다 줘도 그렇게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100억짜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누가 나한테 100억을 주면 당연히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 전과 다르게.
그리고 그러면 서울에 집을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100억 정도면 충분히 집을 살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도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귀찮고. 왜냐면 제가 전에 한번 집을 나가서 이제 에어비앤비도 전전하면서 살아보고 해외에 가서도 막 플랫메이트 생활도 해보고 혼자서도 지내보고 했는데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사는 환경을 옮긴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설령 누가 100억을 줘도 결국은 그럼 그 돈으로 내가 100억짜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물건 우리가 솔직히 10만원짜리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되게 고민하고 사잖아요. 근데 100억이 생긴다 이러면 그에 상응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즐거운 것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스트레스가 더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100억의 예를 들었지만 설령 진짜 영화배우 박보검이 뭐 소위 그냥 가장 이상적인 남자라고 느껴지니까 영화배우 박보검이 갑자기 저랑 연결이 갑자기 돼가지고 저를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박보검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가진 이상적인 성격과 이상적인 직업의 이상적인 누군가가 저한테 갑자기 나는 당신이 좋아요 라고 해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과거에 인간관계를 좀 맺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때 이 누군가와의 지속하는 이 관계? 지속되는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 목록에 친구가 없고 숨김 친구에는 그냥 뭐 친구랄 만한 존재가 없어요. 다 삭제를 해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들 프로파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설령 누가 뭐 100억을 준들 갑자기 영화배우 박보검이 날 좋다한들 버겁고 귀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게 이게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게 돈과 자원, 어떤 돈, 자원, 직업 다 연결되어 있는 거겠고 어떤 나의 어떤 꿈이나 이상향, 커리어, 취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인연, 뭐 소속감 이런 건데 모르겠어요. 네. 날파리.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에 절망하며 한심한 나를 느끼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제 상황이 충분히 절망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정도의 감정도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귀찮다? 이런 건 있거든요. 매일 밥 해먹고 소화시키고 씻고 이런 게 귀찮긴 해요. 근데 그게 막 절망스럽다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절망거리를 찾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감정을 깊이 파고드는 과정에서 저절로 찾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현실을 직시하며
절망에 빠지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막 이렇게 써놨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었는데 한 달에 1억 4천만 원을 벌게 됐다 하는데,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도 거의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한 달 수입 100만 원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이 작가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 게 아주 나쁜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한 달 수입 1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 없고, 저는 한 달에 한 2, 30만 원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도 저한테는 엄청 큰데, 네, 맞아 할게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 긍정이고 수용이며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이죠.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자기 사랑입니다. 감정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느끼세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말도 섞기 싫어. 저 사람 짜증나. 저 사람이랑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해. 이렇게 남을 싫어하는 감정도 그대로 음미하세요. 이기심과 자기사랑은 다릅니다. 자기사랑은 어떤 감정이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중히 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대해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말에 부여한 의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행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나요? 행복? 행복? 저 과자 먹을 때 행복하긴 해요. 과자 먹을 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미지를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감각을 추구하는 거는 괴롭대요. 있는 그대로의 모든 감정을 솔직히 적다 보면 괴롭고 슬픈 감정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죠. 이 작가한테는 행복이란 게 살면서 느끼는 모든 거래요. 어떤 감정이든 나를 성숙시키는 슬픔이나 분노, 짜증 등도 나에겐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죠? 짜증스러운데 행복이라니 장난인가요?
생각해보세요. 혹시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좋은 기분이라는 정의만으로 제한한 건 아닌지. 나도 슬프거나 화나는 건 싫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을 모두 불행이라고 하진 않는데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감정이든 즐기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즐거운 것만이 좋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세계를 한정 짓는 건 아닐까요? 우선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음미해 보세요. 아까는 근데 이분이 지금의 이러한 초라한 집에 사는 내가 너무 싫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싫은 모습의 나에 대해서도 그게 싫지만은 그 싫은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든 어떤 나라고 해도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의심하고 파고들다 보면 변화의 기회가 생긴대요. 노트를 쓰다 보면 감정에 민감해진대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쫓기듯이 살다 보면 무슨 감정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되게 감정을 많이 느끼게 돼요. 왜냐면 삶이 고요하다 보니까 뭐가 없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보통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면 이런 사사로운 것들이 중요치가 않아지거든요. 그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귀찮으니까 그런 새새로운 거를 보는 게. 미세한 감정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이런 모든 감정과 마주하는 것이 자기와의 소통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내 안의 잠재의식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신의 추한 생각이나 남의 험담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숨김없이 쓰고 나면 제가 그래서 여기서 리액션 했던 것도 그냥 세상에 더러운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있는 생각이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쏟아내는 과정 자체를 그냥 기록하면 어떨까 해서 어찌 보면 리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싶은데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란 구할이 비난이에요. 구할이 비난, 판단, 평가. 1할 정도가 조건적인 수용과 칭찬인데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의 생각과 감정의 90%가 부정적인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리액션을 통해서 막 하면서 그냥 저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거의 안 걸고 다 쏟아내니까 별로 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쏟아내는 게. 이런 형편없는 생각을 하다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마음을 고쳐먹자 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고 여기면서 정답이나 진실을 헤매는 게 의미가 없대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 감정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정답을 찾아 헤매는 일은 그만하세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치부해왔던 감정을 마주하고 인정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90%가 비난, 판단, 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쏟아내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한테 비난, 판단, 평가를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아닌 척을 하려고 했던 거야. 착한 척. 나에게는 그런 비난하는 마음이 없는 척 감추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억눌리다 보니까 더 비틀리는.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리액션을 할 때 주변 어떤 분이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잘 없어요. 그걸 딱 보면은 부담스럽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정도의 경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감정을 마주하고 인정해주면 더 이상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 아닌 소중한 보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야말로 설정을 변경할 찬스입니다. 이제 그만 읽고 싶은데. 귀찮아. 그만 읽고 싶은데. 나는 돈이란 얻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좋아했죠. 하지만 돈이란 쓸수록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후로 절약이 싫어졌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도록 둔다면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지배당하거나 휘둘리기 쉽습니다. 자신과 똑바로 마주하기 전에 무턱대고 긍정적인 사고를 발휘한다면 그 거짓말 치는 거죠.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현실만 생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피곤하다. 이게 그냥 훅훅 넘기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 자꾸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가지고 힘드네요. 사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민 것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30대 여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선택을 왜 했느냐. 어렸을 때부터 전 머리카락이 정말 싫었거든요. 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특히 어릴 때는, 지금은 제가 서서 머리를 감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머리를 감았으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도 추운 겨울날 목욕탕이 춥잖아요. 그러면 추운 겨울날 아무리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아도 춥단 말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참 싫었어요. 그리고는 한 10년 전부터 숏컷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뭔가 충동적으로 했다면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집에서 스스로 머리를 가위로 자르면서 점점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스스로 머리를 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결과만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과정이었어요. 네. 10대 때부터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버겁고 괴롭고 싫었는데 그것을 사회적인 기준에 날 맞추기 위해 여자아이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지 않고, 특히 제가 뭔가 남자들에게 여자로서 어필하려고 했던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은 이런 단순한 머리를 미는 행위도, 사실 머리를 미는 행위라는 그 행위 자체는 엄청나게 단순한 행위예요. 그냥 밀면 되니까. 근데 이 단순한 행위에 너무 수많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잘 못하는데, 이 행위 자체, 머리를 민다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약 20년의 고민이 있었던.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민 나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30대 여성으로서는, 특히 한국 같은 곳에서는 결코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갖든 간에 내가 그게 하고 싶은가. 근데 이제 머리를 미는 것은 그랬지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돈 100억과 박보검을 예를 들면서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자라면 뭔가 긴 생머리 웨이브를 해야 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런 아주 아마 30대 여자 중에 저처럼 머리를 하고 다니는 여자가 한국에서 아무리 많아도 절대 50명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30대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제가 모르는 곳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많아도 50명은 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병 때문에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의로 집에서 직접 스스로 발감으로 저처럼 머리를 하는 사람은 아마 한국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30대 여자 중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위 100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를 누구나가 원할 것 같은데, 준다는데, 그리고 소위 나의 어떤 외적인 이상형과 어떤 좋은 조건의 어떤 그런 누군가가 나에게 좋다고 하는 거를 누가 싫다고 하겠느냐고요? 마치 여성의 긴 생머리 긴 웨이브의 긴 머리처럼 저에게는 약간 그 100억이나 박보검 같은 존재가 이 긴 웨이브 머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가 봤을 때 잘 어울리고, 대체로 그냥 긴 웨이브 머리를 하면 다 여성스러워 보이고 괜찮거든요. 대체로가 괜찮아 할 만한 좋은 선택일 만한 선택지들을 과연 내가 원하느냐, 이 의문을 던지고 저만의 답을 찾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소망과 자신의 욕구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긴 웨이브 머리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괴롭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